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긴 죽장 하나를 들고 얼굴을 가리는 커다란 삿갓을 뒤집어 쓴 채 방랑길에 나선 김삿갓. 그저 발길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요. 발길 닿는 곳이 잠깐 멈춰 서는 곳입니다. 그런 김삿갓이 우연히 백낙촌이라는 이상한 마을에 들어와서 무봉이라는 첩작꾼을 만나 원치 않는 서당문장 노릇을 한 지 반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도망쳐 나와 다시 정처 없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왔을까? 한참을 도망치듯 백낙촌을 빠져나온 김삿갓은 그제서야 긴 한숨을 내쉬며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삿갓은 또다시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를 읊어가면서 걸어가는 김삿갓의 마음은 오랜만에 허허로움에 젖어봅니다. 그러다가 한 주막을 발견하고는 마른 목을 축이고자 그 주막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 주막은 무협이라는 괴상한 이름의 주막이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50이 넘어 보이는 주모가 있었는데 그 주막 이름처럼 괴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이 주막에서 컬컬한 목에 막걸리를 마시면서 괴상한 주모와 농담짓거리를 하면서 모처럼 다시 누리게 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화적대 기둥서방. 오래간만에 죽장망해로 대자연 속을 휘적휘적 걸어나가노라니 김삿갓은 기분이 상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시야를 가로막는 첩첩태산들은 아직도 아침 안개 속에 잠겨 있는데 저 멀리 산골짜기에 흘러가는 물소리가 쌍수를 들어 김삿갓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만 같았다. 내가 미쳤지. 뭐 때문에 무봉 같은 협작꾼에게 붙잡혀 반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제 와서는 백낙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득한 꿈나라의 일인 것 같았다. 귀를 기울이니 멀고 가까운 산에서 영절하게 울어쌓는 새소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하나의 교향악처럼 아름답게 들려온다. 이렇게도 좋은 산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왜 어리석게도 속세의 계류에 얽매여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인가. 김삿갓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불현듯 이태백의 산중문답이라는 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나에게 묻기를 왜 산속에 사느냐. 웃고 대답지 않으니 마음 절로 한가롭다. 흐르는 물 위에 복사꽃 아득히 떠가니 여기가 바로 별천지인가 하노라. 산속에 사는 이태백의 멋들어진 풍류를 속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리라 싶었다. 이태백에게는 산중문답과 취향을 같이 하는 다음과 같은 시도 있다. 친구와 술을 나누는데 산에는 꽃이 피네. 한 잔 한 잔 또 한 잔 술잔을 거듭한다. 술이 취해 잠이 오니 그대여 돌아가라. 내일 또 오려거든 검은 고 안고 오게. 신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희로애락을 초월하여 삼천추목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신선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태백을 시성이니 시선이니 하고 불러오지 않는가. 김삿갓은 자기 자신을 시선으로 자처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작에 있어서는 이태백을 따르지 못할 망정 자연을 사랑하고 산수를 즐기는 점에 있어서는 이태백보다 조금 더 뒤질 것이 없다고 자부하며 산길을 휘적휘적 걸어나간다.
산속의 봄은 꽃이 피기에는 아직도 일러 골짜기에서는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나 얼음장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 물소리는 정녕 봄의 노래임이 틀림없었다. 밤사이에 땅이 녹아내려 아침 안개가 산허리에 자욱하다. 김삿갓은 오리무중의 험난한 산길을 거침없이 휘적휘적 걸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안개는 좀처럼 거칠 줄을 모른다. 가도 가도 안개뿐인데 안개 저편의 푸른 산이 아득히 솟아올라 보인다. 새소리에 겨양하게 귀를 기울이며 얼마를 가다 문득 깨닫고 보니 안개에 젖어 옷이 눅눅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랑곳 아니하고 마냥 걸어나갔다. 인간 새의 온갖 기반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새소리를 들어가며 대자연 속을 아무 거리낌 없이 유유히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도 즐거울 수가 없었다. 이 태백이 복사꽃 한 송이 물에 떠가는 것을 보고 벼루 천지라고 읊은 것도 바로 지금의 자기와 똑같은 심정이었으리라고 짐작되었던 것이다. 얼마를 가다 보니 산속에 제법 널따란 연못이 하나 있다. 연잎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으나 연못가에는 어느새 수초가 푸르다. 연못 옆으로 지나가고 있노라니까 이름 모를 새가 발소리에 놀라 멀리로 퍼드덕 날아가 버린다. 새야, 도망가지 마라. 너를 싫어할 애가 아니로다. 소리내어 뉘까리며 마냥 걸어가노라니 안개가 자욱하여 가랑비가 오는 것만 같았다. 이에 김삿갓은 고려조의 시인 이진의 산거우제라는 시가 불현듯 연상되었다. 산에 넘친 푸른 기운 옷을 적시고 풀빛 어린 연못에서 새가 난다. 어젯밤 숲속에 껴있던 짙은 안개가 한낮에 바람 불어 가랑비되네. 산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안개는 안개대로 좋고 가랑비는 가랑비대로 좋았다. 무봉과 복녀는 지금쯤 김삿갓이 야간 도주를 했다고 야단법석이겠지만은 그런 것은 아랑곳할 필요조차 없었다. 얼마를 가다 보니 험한 산기슭에 무협이라는 오목살이 술집이 나온다. 무협? 그거 참 괴상한 이름인걸? 김삿갓은 무협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백낙천의 태행로라는 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불현듯 연상되었다. 태행은 길이 험해 수레를 부순다지만 그대 마음에 비하면 그래도 평탄한 편이고 무협은 물결이 심해 배를 뒤엎는다지만 그대 마음에 비하면 그래도 순탄한 편이다. 무협이란 중국 사천성에 있는 험준하기로 소문난 협곡의 이름이다. 좌우편에 깎아지는 듯한 천인절벽 사이로 흘러가는 물결이 무서운 급류여서 지나가는 배들을 뒤집어 엎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하필이면 술집 이름을 왜 무협이라고 지었을까? 김삿갓은 고개를 좌우로 갸웃거리면서 술집으로 걸음을 옮겨나갔다.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니 방문을 열어놓아서 술청과 방안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데 사람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주인 계시오.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르니 술청 한편 구석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던 주모가 어슬렁 일어나 앉으며 누구시오? 하고 기다란 목소리로 묻는다. 김삿갓은 삿갓을 바깥 기둥에 벗어 걸고 술청에 걸터 앉으며 나 술 한잔 주시오 하고 말했다. 주모는 김삿갓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일진이 좋아. 오랜만에 손님을 구경하게 되는가 보군. 손님을 맞는 주모의 말은 버릇이었기 짝이 없었다. 손님이 온 줄도 모르고 대체 무슨 책을 그토록 열심히 읽고 있는 거요?
그렇게 말하며 주모의 손에 들려있는 책을 빼앗아 보니 그것은 당주역이라는 책이 아닌가. 당주역은 본래 무당들이 점을 치기 위해 즐겨 읽는 그림책인 것이다. 김삿갓은 당주역을 보는 순간 주모가 옛날에는 무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협이라는 술집 오코도 거기서 나온 이름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그제야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니 주모는 나이 60이 가까워 보이는데 얼굴에 분을 얼마나 많이 쳐발랐는지 코 아래 좌우 골짜기에 문가루가 잔설처럼 덕지덕지 쌓여 있었다. 김삿갓은 당주역을 마룻바닥에 내던지며 주모가 술청에 길게 누워 당주역만 읽고 있는 걸 보니 이 집에는 술꾼이 좀처럼 없는 모양이구려 하고 말을 걸었다. 주모는 김삿갓의 얼굴을 이모저모로 살펴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한다. 도망가는 사람이나 도둑이 아니라면 이런 깊은 산중에 무슨 술꾼이 있겠소. 댁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시오? 그 소리에 김삿갓은 파한대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주모는 처음 찾아온 손님을 대뜸 도망자나 도둑놈으로 몰아버리고 있으니 그래도 괜찮은 거요? 도망가는 사람이나 도둑이 아니라면 이 깊은 산중에 무슨 일로 혼자 들어왔겠어?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일이지 뭐야. 어디까지나 자신이 만만한 말투다. 김삿갓은 다시 한번 통쾌하게 웃었다. 알기는 귀신같이 잘하셨소이다. 실상인즉 나는 도망을 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나를 포청에 고발을 하지 마시오. 그러자 주모는 얼굴에 노기를 띠며 뭐 포청에 고발할까봐 겁이 나는 모양이지. 댁은 사람을 잘못 봐도 분수가 있지. 나를 그런 여자로 보고 있단 말인가? 하고 대뜸 시비조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너토로 숨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면 용서하시오. 나는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는 몸인지라 포청에 고발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이오. 주모는 그제야 이해가 가는 듯 그런 일은 걱정 말아요. 포졸놈들이야말로 진짜 도둑놈들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놈들한테 고발을 한단 말이오. 그 전에 김삿갓은 웬일인지 일종의 통쾌감을 느끼며 포졸들이야말로 진짜 도둑놈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사실이 그렇지 뭐야. 포졸놈들은 관원이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남의 집 여편네를 겁탈하기가 일쑤요. 돈풀이나 있는 사람의 등을 처먹기가 보통이니 진짜 도둑놈들은 그놈들이 아니고 뭐냔 말이야. 따지고 보면 말인즉 옳은 말이요. 일어나 저러나 내가 지금 목이 컬컬하니 술부터 한잔합시다. 주모가 부엌으로 술상을 차리러 나간 사이에 안방을 들여다보니 바람벽에는 무당옷과 무당감투가 버젓하게 걸려 있었다. 그런 점으로 미뤄보아 주모는 과거에 무당이었음이 분명하였다. 예어코 주모가 술상을 들고 들어오자 김삿갓은 주모에게 술을 먼저 따라주며 수작을 걸었다. 매사에는 간주인이라고 했으니 주모가 먼저 한 잔 들고 나서 나를 주시오. 주모는 서슴지 않고 술잔을 받으며 말한다. 어허, 댁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군 그래. 글자 꽤나 배운 모양이지. 이왕이면 술잔을 하나 더 가져다가 같이 들기로 하자고. 이것도 기분이야. 좋소이다. 주모가 마음에 들어서 오늘은 나도 술을 마음껏 마시고 싶소. 이리하여 김삿갓과 주모는 자연스럽게 술이 어울리게 되었다. 김삿갓은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주모에게 장난삼아 이렇게 물어보았다. 주모는 나더러 도망자가 아니면 도둑놈일 것이라고 단언을 했는데 나는 둘 중에 어느 곳에 해당해 보이요? 주모는 술잔을 들다 말고 김삿갓의 얼굴을 요모조모로 뜯어보더니 아무리 보아도 도둑이 될 만한 담력은 없어 보여. 남의 집 유부녀와 간통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도망을 쳐오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반말로 뇌까리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너무도 정통을 찔리는 바람에 입을 딱 벌렸다. 아니, 주모는 내가 간통을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아시오? 내 얼굴에 그런 죄상이 나타나 있기라도 하단 말이오? 주모는 술 마셔가며 대답한다.
나도 과거에 무당 노릇을 30년간이나 해먹은 사람이야. 누구든지 얼굴을 보면 대번에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야. 주모는 역시 무당 출신임이 틀림없었다. 그러기에 무당의 말투가 몸에 배어 있어서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반말찌거리를 했던 것이다. 무당이면 무당 노릇을 계속할 일이지. 어째서 지금은 술장수가 되었어? 주모는 한숨을 휴하고 내쉬면서 무당이 되려면 옥황상제로부터 신을 내려받아야 하는 법이야. 나는 25살 때 옥황상제로부터 신을 내려받았어. 그런데 무당 노릇을 한 지 30년째 되는 해 봄에 우리 집에는 흉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로 인해 상제께서는 노염을 사셨는지 그때부터는 도무지 신통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장수로 나서게 된 거야. 신통력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기는 하오? 그 말에 주모는 펄쩍 뛰면서 신통력을 부인하다니 그게 무슨 신령님을 모독하는 소리야. 신을 내려받고 나면은 모든 진상이 눈앞에 훤히 나타나 보이는 걸. 그렇지 않다면 무슨 재주로 무당 노릇을 할 수 있겠어? 김 작가는 신통력이라는 것을 별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주모의 고집을 굳이 꺾어버릴 생각은 없었다. 집안에 흉악한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신통력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그 흉악한 일이란 어떤 일이었어? 이왕이면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주모는 한탄스러운 듯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알고 보면 그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었어. 그러나 그런 얘기는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화제를 바꾸려는 듯 이렇게 말한다. 댁은 남의 집 유부녀와 간통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쫓겨오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아무 걱정도 말아요. 김 작가는 도망을 오는 길이라고 엄살을 떨어 보이기는 했으나 별로 겁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양수가 2, 3일 안으로 죽게 될 것은 뻔한 일이므로 무봉이 유산 분배에 관한 중대한 일을 내버려 두고 자기를 찾아 나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모의 수작을 들어보려고 일부러 겁을 내보였다. 본소방한테 붙잡히는 날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이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겁을 내지 않겠소? 그러나 주모는 자신 있게 말한다. 그대는 형가살을 타고났기 때문에 설사 간통 사건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구름처럼 떠돌아다녀야 할 팔자야. 그까지 남의 집 여편네 한 번쯤 건드렸기로 무슨 죄가 되느냐 말이야. 죄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주모는 술 한 잔을 단숨에 쭉 들이키고 나서니 빈잔을 김석가에게 내밀어주며 말한다. 자, 댁도 한 잔 들어요.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사내 놈들 치고 남의 집 여편네 한 번쯤 건드리지 않은 사내가 몇 명이나 있으며 계집 치고 한두 번 바람을 피우지 않은 계집이 몇 명이나 있겠어. 알고 보면 모두가 그렇고 그런 것이야. 남의 집 여편네 한 번쯤 건드린 것이 뭐 죄가 되겠느냐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이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자면 남녀 간에는 어떤 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사실이야. 다만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일은 죄가 되고 어떤 일은 죄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눈 감고 하웅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애초에 조물주께서 사람을 만들어내실 때 남자와 여자는 누구하고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거든. 그러니까 옛날부터 남도 여창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예? 남도 여창이요? 남도 여창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만 쓰는 말인데 주모가 그 말을 어떻게 아시오? 김 작가는 남도 여창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주모는 예사롭게 대답한다. 남도 여창이란 남자는 도둑놈 같고 여자는 장녀 같다는 소리야. 생각을 해보라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언제나 도둑놈처럼 여자를 탐을 내고 여자는 여자대로 겉으로는 안 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자들의 유혹을 은근히 환영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남의 집 여편네를 한 번쯤 건드렸기로 무슨 죄가 되겠느냔 말이야. 주모는 취중에 무심코 떠들어댔지만은
김삿갓은 속으로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았다. 듣고 보니 과연 만사를 해탈한 말 같구려. 그러고 보면 주모도 과거에 바람을 많이 피운 모양이죠. 무당질을 하다 보니 이놈도 껍죽거리고 저놈도 껍죽거리는 걸 어떡해. 있는 줄 알고 달라고 졸라대는 놈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를 거쳐간 놈팽이가 아무리 줄 잡아도 30명은 넘을걸. 김삿갓은 주모가 숨김없이 털어놓는 소리를 듣고 통쾌하게 웃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남자복은 백만장자로 타고났구려. 그 중에서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오. 첫서방하고는 제법 재미나게 살았어. 그러나 팔자가 살아온 탓인지 첫서방은 딸 하나를 남겨놓고 35살에 연병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내놈들이 그때부터 굶주린 개새끼 모양으로 제각기 몰려오더군. 그러면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지금도 가끔 찾아오겠구려. 김삿갓은 들을수록 흥미가 진진하여 술을 연방 권해가며 살살 물어보았다. 주모는 수치심 같은 것은 손톱만큼 더 없는지 이렇게 대답한다. 나이가 40이 넘고 보니 아무리 무당이라도 기둥서방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군. 그래서 고륜산 화덕대 이 두목으로 있는 사내를 10년 가까이 기둥서방으로 삼아왔었지. 그때만 해도 나는 무당으로 날리던 시절이어서 그 사내한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온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아니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내의 처자식들까지 내 돈으로 먹여 살렸는걸.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도 가끔 들르겠구려. 지금도 가끔 찾아오기만 하면 오죽이나 좋으려고. 그러나 그 죽일 놈이 몇 해 전부터는 발을 딱 끊어버리고 내 집에는 훨씬 더 안 하는 거야. 왜 그러죠?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래. 이제는 내가 너무 늙어 쓸모가 없게 된 줄 알고 젊은 계집을 새로 얻은걸. 남자란 것들은 여자들의 오미한 생리를 그렇게도 몰라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야. 젊은 계집을 좋아하는 것은 사내들의 본성이 아닐까요? 여자들의 오묘한 생리를 몰라준다는 것은 무슨 소리요? 주모는 어이가 없는 듯 김삿갓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 보다가 문득 탄식하듯 말한다. 그대도 역시 남자인지라 여자들의 오묘한 생리를 모르기는 화적대의 두목과 다름이 없구만 그래. 김삿갓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여자들의 생리가 어떻게 오묘한 것인지 이왕이면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이왕 말이란 김에 내가 말해줄 테니 잘 들어보아요. 남자들은 아무리 늙어도 여자를 좋아하듯 여자들 역시 아무리 늙어도 남자를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야. 음양의 본능이 바로 그렇게 되어 먹은 걸. 그러나 남녀 간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남자들은 언제나 능동적이지만 여자들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이라는 점이야. 여자들의 생리는 마치 화로와 같은 것이야. 화로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불만 피워지면 언제든지 화끈 달아오르게 마련이야. 그런데 사내놈들은 불을 피워 화로를 화끈 달아오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늙었다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김삿갓은 여자를 화로에 비유한 주모의 말에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여자들의 생리가 화로와 같다는 말은 만고의 명담이요. 그러면 주모는 60이 가까운 지금도 여자 기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말이요? 물론이지. 주모는 그렇게 대답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참 내가 재미나는 실담을 하나 들려줄까? 하고 묻는다. 재미나는 얘기란 어떤 얘기를 말하는 것이요? 여자의 생리는 화로와 같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합시다. 김삿갓이 그런 부탁을 하자 주모는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야. 이것은 10여 년 전에 어느 산골에서 있었던 실담이니까 잘 들어두어요. 그리고 주모는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어떤 두메 산골에 80이 넘은 노파가 혼자 살고 있었다. 어떤 총각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깊은 밤중에 노파를 찾아와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일이 있었다. 노파는 두말 없이 그를 채워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방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노파와 총각은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총각은 정력이 넘쳐흐르는 17살인지라 여자가 옆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노파는 이미 80을 넘은 할머니건만 정력이 넘쳐난 총각놈에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80이 넘었거나 말았거나 그녀도 역시 여자라는 생각에서 그냥 참아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총각은 마침내 잠이 깊이 들어있는 노파를 사정없이 눌러버리고 말았다. 이를테면 고물딱지처럼 오래된 화로에 불을 지펴준 것이었다. 노파는 젊은 시절을 회상한 탓인지 별로 반항을 하지 않고 총각놈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었다. 그리하여 젊은 총각은 열화처럼 달아오르는 욕정을 몇 번이고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 노파는 눈이 어두워 어젯밤에는 총각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 총각놈은 증선적벌밖에 안 되는 새파란 어린애가 아닌가. 노파는 내가 어젯밤에 저렇듯 어린 놈에게 욕을 당했구나 생각하니 화가 동해 견딜 수가 없었다. 어젯밤에 일을 치를 때에는 마냥 즐거워 이것저것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막상 상대가 어린아이였음을 알고 나자 일종의 모욕감이 느껴졌던 것이다. 말하자면 평소에 머릿속에 잠재해 있던 도덕관념이 머리를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아니 저런 어린 놈이 방자스럽게도 나를 겁탈을 하다니. 노파는 화가 치밀어 올라 마침내 총각놈을 강간죄로 고발하고 말았다. 김삿갓은 주모 이야기를 거기까지 듣고 포복절도를 하였다. 선하심 후하심이라더니 어젯밤에는 마음껏 즐긴 주제 이튿날 아침에는 고발을 했다니 그야말로 골짜기구려. 누가 아니래.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하지만 그 노파는 아직 딱지가 덜 떨어진 것이야. 김삿갓은 연속 웃어가면서 다음을 재촉하였다. 관과에 고발을 했더니 관과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 강간죄로 고발했다면 총각놈이 호되게 주리를 틀었을 게 아니오. 내가 얘기를 계속할 테니 그대는 잠자코 듣기만 하라고. 주모는 코침을 한 대 놓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계속한다. 강간죄란 본 뒤 중죄에 속한다. 그러게 총각놈은 포승을 지고 동원으로 끌려와 사또의 문초를 받게 되었다. 사또는 동원 대청마루에 덩실하니 올라앉아 개하에 꿇어 앉아있는 총각놈에게 추상같은 불효령을 내린다. 너 이놈! 내 놈은 아직 김일태 피도 안 마른 어린 놈이 어젯밤에 증조할머니 같은 노파를 능욕을 했다니 사람의 가족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총각놈 옆에는 고발자인 80갱 노파도 증인으로 불려나와 있었다. 총각놈이 시비를 떼고 대답한다. 한공한 말씀이오나 소인은 주인 할머니를 능욕한 일이 전혀 없사옵니다. 총각으로서는 죽지 않으려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또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놈아! 내 놈한테 능욕을 당한 본인이 이 자리에 직접 나와 있는데 내가 사실을 부인한다고 무죄가 성립될 줄 아느냐? 아니옵니다. 제가 아무리 환장을 했기로 80개 할머니에게 욕을 보였을 리가 있사옵니까? 그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무심중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기는 그렇지. 아무리 세격에 굶주렸기로 80노파를 건드리게 했을라고 하고 입속으로 혼자 중얼거리고 나서 이번에는 노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저놈은 노파를 건드린 일이 전혀 없노라고 하는데 노파는 강간을 당했노라고 고발을 해왔으니 어찌된 일인가? 노파는 혹시 저놈한테 무슨 사원이라도 있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엉뚱한 무고를 한 것은 아닌가? 사또로서는 당연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었다. 그러자 노파는 얼굴에 노기를 띠며 대답한다. 아니옵니다. 제가 저놈을 언제 보았다고 사원이 있겠사옵니까? 저는 어젯밤에 저놈한테 분명히 욕을 보았습니다. 사또께서는 제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저런 발칙스러운 놈을 엄정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또는 총각놈을 다시 문초하는 수밖에 없었다.
총각놈 듣거라. 장본인은 노파가 욕을 보았나라고 증언을 했는데 내 죄는 너는 그래도 부인할 테냐? 총각놈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파 자신이 욕을 당했노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서 총각으로서는 죄를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고지식하게 시인했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판이 아닌가. 총각놈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문득 고개를 힘차게 들었다. 할머니께서는 저한테 욕을 보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사옵니다. 사또께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80이 넘은 할머님에게 제가 어찌 그런 욕기가 솟아날 수 있을 것이옵니까? 할머니께서는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오해라니? 어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이냐? 총각놈이 다시 대답한다. 서인은 뭔시 잠버릇이 몹시 고약한 놈이옵니다. 잠만 들었다고 하면은 서인은 온 방안을 엎치락 뒤치락 휩쓸고 돌아가는 버릇이 있사옵니다. 어젯밤에도 잠결에 온 방안을 휩쓸고 돌아다니다가 혹시 공교롭게도 서인의 엄지발가락이 할머니의 요초를 쑤시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인이 어찌 감히 할머니를 겁탈할 것이옵니까? 총각놈은 워낙 다급하여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대었다. 그러자 노파는 크게 놓아여 총각놈에게 손가락질을 해보이며 사또에게 이렇게 고해바치는 것이었다. 사또 어른, 내가 아무리 늙었기로 어찌 발가락과 신물을 분간조차 못하오리까. 어젯밤 일을 당할 때 감칠맛이 좋았던 것으로 보아 그것은 발가락이 아니고 분명히 신물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나자 즉석에서 노파에게 호통을 지른다. 뭐야? 감칠맛이 좋았다고? 감칠맛을 느낄 정도였다면 그것은 간간이 아니고 화간이 아닌가? 그리고 옆에 있던 형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여보라, 이 사건은 간간이 아니고 화간 사건이로다. 저 총각놈은 아무 죄가 없으니 그냥 쫓아 놓아보내라. 그리고 저 노파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쫓아내라. 주모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자 김삿갓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그 사또 양반은 천하의 명관이었군그려. 주모도 덩달아 웃는다. 누가 아니래. 80이 넘은 늙은이가 총각 맛을 보았으면 호박이 너굴채 굴러 들어온 줄 알아야지. 고발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야. 그 늙은이는 나이는 80이라도 아직 딱지가 덜 떨어진 증거야. 주모 같았으면 고발하기는커녕 씨암탉이라도 잡아먹일 뻔했구려. 그건 그렇고 주모는 집안에 흉악한 사건이 있은 뒤로는 무당 노릇을 못하게 되느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 흉악한 사건이란 어떤 일이었어? 이왕이면 그 얘기도 좀 들어봅시다. 주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그 일은 우리 집안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창피스러워 누구한테도 말하기 쉽지 않아. 김삿갓은 짐짓 술잔을 다시고 나며 아따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들 사이에 창피가 어디 있단 말이오. 창피 운운하는 것을 보면 주모도 80 노파처럼 아직 딱지가 덜 떨어진 모양이구려. 하고 은근히 비꼬아 주었다. 주모는 그 말이 수긍되는 점이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기는 동네방네가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생각하기 따라서는 창피스러울 것도 없지. 그리고 주모는 김삿갓에게 다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모가 무당으로 있을 때 그 옛날 그녀에게는 보패라는 딸 하나가 있었다. 보패는 15살 무렵부터 행실이 난잡해져서 원근각지에 바람둥이들 치고 그녀를 거쳐가지 않은 놈은 한 놈도 없을 지경이었다. 주모는 딸의 행실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어 17살 나던 해 봄에 시집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였다. 다행히 산 너머 마을에 사는 안존이네와 혼담이 있었다. 신랑이 될 총각이 다소 어리석은 편이기는 했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집으로 시집을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초례를 거행하고 첫날 밤을 치를 때의 일이었다. 신랑은 신방으로 들어가 신부의 옷을 벗겨 자리에 놓이고 동방 화촉을 꺼버린 데까지는 좋았다. 불을 끄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신랑은 벼랑간 신방에서 허겁지겁 달려나오더니
다리가 없는 여자고는 못 살아. 다리 없는 여자고 나는 못 살아. 하고 연달아 외치며 불이 났게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신부의 어머니인 무당은 기절초풍을 하게 놀라며 신방으로 뛰어들어와 딸에게 따져 물었다. 신랑이 다리 없는 여자고는 못 살겠노라고 외치면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으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신부는 콧방귀를 뀌면서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어차피 오늘 밤은 일을 치러야만 할 판이니까 나는 이불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두 다리를 미리 꼬부려 좌우로 쫙 벌리고 누워있는걸. 그래도 그 멍청이가 아랫도리에 손을 넣어보더니 다리가 없다고 외치면서 도망을 가버리지 뭐야. 나는 그런 얼건이하고는 죽어도 못 살아. 하고 길길이 날뛰더라는 것이다. 김 작가는 주모 이야기를 거기까지 있다가 배꼽을 움켜잡고 웃었다. 워낙 경험이 풍부한 신부인지라 신랑을 멋들어지게 맞아들이고 한 것이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된 셈이로군.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 주모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말한다.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신랑네 식구들이 그날 밤으로 떼거리로 몰려와서 야단 법석이 났는걸. 김 작가는 연방 웃어대며 말한다. 다리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일 뻔했으니까 신령집에서는 야단을 떠올었을 텐데 그래서 사돈댁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 주모가 대답한다. 남의 집 귀동딸을 다리 없는 여자로 만들어 놓았으니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고 사돈댁 사람들에게 야단을 쳐주었지. 사돈댁 사람들은 내 딸이 멀쩡한 것을 알고 모두들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 집 아들이 멍청스러워서 그런 사고를 일으킨 것을 그제야 깨닫고 백배 사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시집에 가서 잘 살고 있는가요? 그러자 주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전날 밤에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당한 신랑 신부가 잘 살 수가 있겠어. 나는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니까 모든 것을 웃어넘기고 시집으로 가라고 눈이 다 일렀지. 그러나 내 딸녀는 제 구멍도 찾지 못하는 그런 얼간이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어떡하고 있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신랑이 다음날 다시 찾아오자 그 애는 신랑의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그날 밤으로 밤도망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주모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아니 그럼 그런 일이 있은 뒤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말이요? 그 애가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렸어. 우리 집에서는 그 애가 복덩이였지. 그 애가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나는 신통력을 잃어버려서 무당질도 못하게 되어버린걸. 신령님이 노하셔서 나에게 양화를 내리신 것이지.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하구려. 풍문에 들으면 원선인가 함흥에서 그 애를 본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소리 기별이 없는 것을 보면 죽었는지도 모를 거야. 죽기는 왜 죽소? 그 애도 어머니처럼 남자복을 많이 타고 나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요. 하기는 그래. 그 애가 남자복을 많이 타고 난 것만은 틀림이 없는 일이야. 아무리 신의가 없는 바람둥이라도 그 애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면 그 애를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못한다더군. 그러고 보면 그 애는 지장보살의 화실인지도 모를 일이야. 지장보살이요? 그럴는지도 모르겠구려. 김 작가는 어처구니가 없어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그때 마침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앞마당에서 여보게 그동안 저 어디 있었는가? 내가 왔네. 하고 위풍이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는 사나이가 있었다. 술집 앞마당으로 서슴지 않고 들어서며 큰 소리를 치는 사나이. 나이는 50이 되었을까 말았을까. 귀골이 장대한 데다 머리에는 일자수건을 질끈 동여매게 있는 동저고리 차림에 무척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였다. 주모는 그 사나이를 보자 벌떡 일어서면서 대뜸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남의 집에 문차도 없이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김 작가는 그 말 한마디로써 문제의 사나이가 주모의 기둥서방인 산적대의 두목임을 대번에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니?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주모는 입을 딱 벌리며
뭐? 여기가 내 집이라고? 4년 동안이나 소리기별이 없다가 이제 와서 내 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지? 서방이 들어왔거든. 반갑게 맞을 일이지. 옆에 내가 되지 못하게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아. 그리고 사나이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열려있는 방문을 닫고 아랫목에 털썩 누워버리면서 어젯밤에 세워서 밤을 한잠을 못 잤으니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말아요. 하고 명령조로 씹으려대고 있었다. 4년 만에 만나는 부부이건만 사나이는 마치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남편처럼 스스럼이 없었다. 주모는 그 이상 바가지를 긁어보았자 별 볼일 없다고 느꼈는지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집까지 끼워왔거나 말았거나 우리는 술이나 마셔요. 그러나 주모의 얼굴에 벼랑간 희색이 충만해진 것으로 봐 그녀는 기둥서방이 돌아온 것을 무척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김삿갓은 다음과 같은 익사를 부려주었다. 박간 양반이 화로에 불을 피워주려고 돌아온 모양이구려. 기쁘면 솔직하게 환영할 일이지 마음에도 없는 외면을 왜 하오? 아따, 바람둥이는 역시 다르구만. 남의 심정을 잘도 알아주시네.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더 들라고. 남의 좋은 일에 회방을 놓고 싶지 않으니 나는 한 잔만 더 마시고 이만 가겠소. 주모는 4년 묵은 화로에 불이나 화끈 달아오르도록 피워달라고 하시오. 김삿갓이 술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서자 주모는 살인문 밖까지 배웅을 따라 나오며 오늘 밤의 잠자리를 걱정해준다. 여기서 20리집을 가면 신안 마을이 나올 거야. 그 마을에 가거든. 오별감댁을 찾아요. 그 영감님은 마음이 좋아서 편히 채워줄 거야. 고맙소.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들어가 화로에 불이나 피워달라고 하시오. 김삿갓은 통쾌한 익살로서 작별 인사를 대신하였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 어느새 서쪽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